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므로 고객님들의 독촉 전화가 많은 힘든 날이다. 아직 나에겐 12분의 기사님이 있다. 비를 이겨내야 한다.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 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에서는 오늘부터 나흘간 4.19 재보궐선거지역 후보들을 만나보는 기획 인터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남 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상진 후보 나와 계시죠? 신 후보님. 예, 안녕하세요. 신상진입니다. 예. 자, 제가 좀 인터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네거티브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네. 선거법, 방송법상 두 분을 똑같이 시간을 5분씩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 인터뷰 시작합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장 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 지역 주민들께서는, 성완종 파문과 또 그동안 이제 30여 년 지역에서, 일하고 살아왔던 저에 대한, 별로 이렇게 결부시키지 않고, 예. 이렇게 중앙정치의 그런 것과, 지역 일꾼을 뽑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는 이렇게 별개로 좀 생각하는 분위기가 저는 많이 느낍니다. 저에게 유권자분께서 무슨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은 이렇게 거의 제가 못 봤고요. 그렇지만 제가 못 만나본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앞만 보고 저희의 소신과 또 지역에 낙후된 우리 중원구를 발전시킬 그런 공약이나 정책을 유권자에게 설득하면서 열심히 호소하고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신상진 후보의 절대적인 장점 꼽으시라면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글쎄 부정한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84년도에 성남 상대원 공단에 노동자로 취업을 해서 우리 노동조합을 만드는 일에 관여도 하고 노동자 권리 증진에 청춘을 바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에서. 예. 지하방 자취생활부터 하면서 이 지역에서 이제 아이도 둘을 낳고 또 결혼하고 또 이 동네에서 이제 또 조그마한 개인의원을 또 상대원 시장 근처에서 하면서 IMF 때는 또 무료 진료, 외상 진료,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참한 그런 또 질병에 대한 또 지원을 했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는 아마 저를 이제 한 동네 아저씨, 제 별명이 동네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편하게들 생각하시고 저도 이 지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주 토착형 그런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또 많이 했었습니다. 병원을 하면서. 그때 우리 성남의 수건 사업이었던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 제한 완화 문제를 제가 집행위원장, 상임대표를 맡고 또 뛰었습니다. 그래서 또 해결이 됐죠. 또 국회의원 되고서도 또 2차 또 완화를 또 유도했고요. 그래서 아마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만큼은 제가 아주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고 해왔다. 이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많이 또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또 앞으로 힘을 내서 열심히 또 그런 일들을 완수하고 더 발전시키는 그런 적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인이 꼽고 있는 대표적인 공약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첫째는 우리 중원구 지역이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공약으로 지하철을 신사 위례역까지 지금 확정된 노선을 연장해서
경기에서 중원구 또 광주 또 용인 에버랜드까지 그러니까 우리 성남 상대원 공단 그리고 교통이 소외된 도천 지역을 포함해서 예. 우리 중원구를 관통하는 동부 도시철도를 제가 제1공약으로 내걸고 김무성 당대표도 또 정책위 원유철 의장도 예. 생각은 공약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여러 차례 표명을 했고 예. 또한 광주의 노철래 의원 또 용인의 이우현 의원 또 김울동 송파 쪽에 또 김울동 의원 여러분들이 같이 손잡고 이 지하철 공약만큼은 당 차원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죠. 예. 이번 선거는 3년 전에 그 야권연대 그 야합으로 인한 그에서 통진당의 해산 또 의원직 상실 때문에 생긴 선거입니다. 이번에 꼭 지역 일꾼을 뽑아서 우리 중원 지역의 발전에 절호의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4.29 재보궐선거 성남 중원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였고요. 자, 이번엔 계속해서 성남 중원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정 후보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마찬가지로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 네거티브 캠페인 제가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그 정치 현안인데요. 상대한테 성완종 리스트 물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권 연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야권 연대. 지금 정의당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사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야권 연대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성남 중원에서는 예. 야권 연대가 전혀 없습니다. 예. 현재 구도는 새누리당이냐 민생회복과 중원의 부활이냐를 선택하는 엄중한 양강 구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남 중원은 지금 무소속 후보까지 3명 나왔는데 그 부분에는 정치공학적 그 연대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본인이 가진, 그러니까 정환석 후보 본인이 가진 절대적인 강점이라면 뭐를 꼽으시겠어요? 절대적인 강적이요. 예. 저는 그 30년간 저도 그 성남 중원에 살면서 예. 두 아이를 낳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진정성 있게 저의 공약들을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또 다수의 저희 당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의원, 도의원들과 함께 손잡고 지금까지도 많은 일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손발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문제는 무엇을 할 것이냐 또 누가 할 것이냐 말이 아니라 실천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임기 1년 남았지만 성남 중원에 지금 그 멈춰버린 성장 동력이 한 10여 년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의 공약 2가지 해법과 3.1절 향상 3대 방안을 제가 성남 중원에서 살아오면서 그동안 구상해왔고 구체화시킨 것이다. 이 점이 저의 그 상대적으로 강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자, 그러면 대표적인 지역 공약 말씀해 주시죠. 대표적인 공약이요. 예. 저는 핵심 공약으로 지금 그 40년 전에 조성된 상대원 공단을 구로 디지털 단지와 같이 혁신산업단지로 탈바꿈시켜서 공단에서 일하고 근로하고 먹고 즐기고 하는 원스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남동과 모란 일대를 스포츠 중심 도시로 만들어서 2가지의 성장 동력이 양쪽에서 펌프질함으로 인해서 지역과 골목 상권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중원이 살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범죄 안심 도시, 교통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모란 스포츠 메카로 조성하겠다 이런 것은 현재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성남 시민구단 주경기장을 성남동에 있는 성남 종합운동장으로 이전시켜서 성남동 그 일대에 종합스포츠센터를 조기에 완공하고 모란을 성남시 스포츠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도시 기능이 예. 활성화되고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경제 활성화,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제 두 가지 성장 동력의 공약입니다. 예. 지금 약 43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유권자들에게요. 예. 이번 선거는 반드시 저는 투표해달라 이렇게 지역 주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은 보궐선거이다 보니까 성남 중원 같은 데는 투표율이 낮을 걸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또 예외로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새누리당의 무능한 경제 무능이라든지 부패, 이번 성완종 리스트라든지 이렇게 부패 정권에 대해서 저런 것들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와서 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김문석은 반드시 성남 중원의 국민 지갑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죠. 정확히 5분씩 드렸기 때문에요. 죄송하지만 말씀 그만해 주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성남 중원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 후보였습니다. 예,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최 평론가님. 예, 여보세요? 예. 아유, 전 어디 가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예. 자, 프로야구 일본 한신의 마무리 투수 오승환 선수. 예. 걸그룹 소녀시대의 한 멤버가 열애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그러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스포츠 스타하고 연예 스타의 탄생인데요. 스포츠 팬들 사이에서는 좀 화제가 되고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승환 선수가 평소에 성격이 굉장히 무뚝뚝한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운동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연애도 좀 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무뚝뚝한 것처럼 보이면서 실속은 다 챙기네요. 예. 예, 그렇죠. 이 걸그룹 소녀시대의 소속사인 이 SM 엔터테인먼트가 이 두 사람이 지난해 말에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만났고 서로 호감을 느끼고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발표를 해서 이 오승환 선수하고 이 걸그룹 유리 커플의 만남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젊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호감을 느끼고 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세계선수권 대회 디비전 1 그룹 B에서 우승을 우리나라 선수들이 차지를 했군요. 예. 아이스하키가 이게 비인기 종목인데도 그래도 상당히 성적이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아이스하키가 이 수준별로 대회를 구분하고 있거든요. 예. 우선은 이제 이 톱 디비전이 있습니다. 1부 리그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밑에 2부 리그인 디비전 1 A 그룹이 있고 이 3부 리그인 디비전 1 B 그룹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디비전 1 그룹 B에서 우승을 차지한 거죠. 예.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이 2부 리그인 디비전 1 A 그룹으로 승격하게 돼 있고요. 예. 이 대회 마지막 경기에서 대표팀이 이제 크로아티아를 9대4로 이겼는데 리투아니아가 이 선두를 달리던 영국의 승리를 거두면서 우리가 이 4승 1패로 역전 우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축구 얘기 좀 해볼까요? 잉글랜드 프로축구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청용 선수요. 부상에서 회복이 돼서 이제 팀 복귀를 좀 있으면 하는 모양이에요. 그죠? 다행입니다. 예. 이청용 선수가 지난 1월에 호주에서 열렸던 아시안컵에서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대회 도중에 이제 소속팀으로 복귀를 했었는데 그동안 꾸준히 부상 치료하고 재활에 주력해 와서 지난주부터 팀 훈련에 복귀했고요. 어제 영국 언론과 인터뷰했는데 이제는 경기에 출전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력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경기쯤에는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청용 선수가 유독 이 부상 때문에 부르지 않았었거든요. 이제부터는 부상 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 오늘 경기에선 처음으로 선발 출전했죠. 네, 이 피츠버그와 시카고의 경기가 조금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 강정호 선수 이 주전 유격수인 조디 머서가 부상을 당하면서 7경기 만에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도 서울 시내에 아파트 한 채 사기 어려운 실정이죠.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걸 텐데 그중에서도 이민 희망국으로 북유럽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교부에 따르면 북유럽에 사는 재외동포가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젊은이들이 북유럽 이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각박하다는 얘기겠죠. 오늘은 바로 이 북유럽 이민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스톡홀름 오후 2시의 기억 저자 박수영 박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북유럽 북유럽이 많은데 스톡홀름 오후 2시의 기억이니까 스웨덴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죠? 스웨덴도 있고 그 옆에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그리고 그 위에 아이슬란드까지 북유럽이라고 말하죠. 예, 스웨덴에 사시고 계십니까 지금?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한 2년 반 동안 유학을 했었어요. 스웨덴에요? 네. 예, 그때 우리나라 이민자들 좀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스웨덴에?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 한 1,000명이 조금 넘는다고 알고 있었고요. 1,000명이면 정말 적은 수죠. 1,000명이요? 유학생도 별로 없었고. 예. 1,000명이면 그렇게 적은 수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독일의 이민자 숫자를 보면은요. 프랑크푸르트에 한 3,000 정도 되는구나. 맞아요. 다 합하면은 네. 그 정도 되죠. 그러면은 이 북유럽 국가로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이제 여행도 사실 잘 안 가는 나라였는데요. 예. 근데 이제 2010년 이후로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이제 워킹 홀리데이 같은 걸로 해서 예. 30세 이하 젊은이들이 그 나라를 체험하면서 하는 그런 제도를 정착을 했는데, 예.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뭐 독재국가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딱딱하고 교과서적인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그 사회에서 체험을 하면서 그 사회의 장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최고의 경쟁 국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나라는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가치, 그러니까 국가 철학이 확고하게 있어요. 평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평등으로부터 이제 그런 복지국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경쟁하는 국가들은 그 어떤 사회든지 이렇게 그 피라미드 구조에서 맨 꼭대기 예. 부와 권력, 교육 이런 걸 가진 사람들만 스포트라이트를 하는데 그 사회는 오히려 그 피라미드 아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아래 사람들을 더 챙겨주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예. 거기에다가 품위를 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실제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젊은이들이 확산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이제 뭐 장점은 다 어느 나라든 있을 수 있는데 정착하는데 그렇죠. 얼만큼 어려운가 이것이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나라든지 사실 이민이 있잖아요. 우리도 예.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뭐 그 나라에 가서 잘 살 수 있는지를 심사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마 고학력자, 뭐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로 가죠. 예. 그렇죠? 그러면 뭐 그 나라에 또 요구하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통과를 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으니까 그 나라에 열심히 살겠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세금이 많다라는 거.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제가 여쭤본 거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 10년간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10년을 제가 독일에서 살면서 학위 받을 때까지 10년을 살면서 그 사회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적응하고 그 사회에서 동화되기라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어느 이민자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그렇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 있다가 이제 스웨덴에서 사니까 제일
달랐던 거는 이제 심심하고 조용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이 너무 길다. 그렇지만 어떤 사회든지 그렇게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가령 저는 그런 혜택을 받지는 못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유학생, 박사과정 학생이 그 나라는 박사과정이 직업인이에요. 보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졌는데 육아휴직을 똑같이 그 나라 시민들과 똑같이 받게 됐어요. 시민권자도 아닌데 유학생인데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글쎄요, 한국의 어떤 기후가 그립다면 제가 보기에는, 북유럽의 이민은 정말 우울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톡홀름 오후 2시의 기억 저자죠. 박수영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접사바 롯데리아 강정버거. 롯데리아.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계절의 여왕 5월, 가평 자라섬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의 강연. 2015 자라섬 불꽃 축제. 티켓 문의는 인터파크 1544-1555.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바리스타 공유의 초간단 카누 레시피 공유. 카누 싱글샷을 만든 후 따뜻한 우유를 부어주면 부드러운 카누 라떼 완성.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카누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레시피와 만나세요.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백형사의 사건의 재구성. 예, 백형사의 사건의 재구성. 오늘도 이 음악만큼이나 좀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백규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공원에서 말이에요. 이것도 강서구에 있는 공원이죠. 네, 서울입니다. 서울이죠. 네. 50대 그 공원 연못에서 50대 여성의 익사체가 발견이 됐는데 네. 일단 이 사건이 이거 좀 섬찟했거든요.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이게 이제
4월 19일 오후 5시경에 그 공원 서울 강서구 공원 연못이 있습니다. 이게 한 1,700~800평 정도 되는 저수지 형태의 연못인데 이것을 지나는 주민 신고를 해서 이제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강력팀에서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신원을 먼저 확인을 하기 전에 보니까 완전히 그 나체로 이렇게 이제 익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 CCTV를 보니까 4월 18일 밤 11시 40분경에 강서공원 연못 쪽으로 그 슬리퍼와 옷을 허술하게 입고 걸어가는 모습인데 이모 씨가 57세 된 여성입니다. 57세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CCTV 그 추적이 끊겼는데 결국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검시를 해보니까 목졸림이나 외상, 상처가 없고 독극물 중독 증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술은요? 네. 뭐 술은 그래서 이제 확인이 그 사망한 거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서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를 했는데 아마 옷가지가 인근에서 이제 그 슬리퍼 옷이 그 정자 인근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타살 혐의가 그렇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가족이 바로 또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형태의 어떤 타살 혐의점이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좀 특이하죠. 그 완전 이게 그러니까 형태로. 이게 타살인가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는 일단 검시를 해보니까 초동 수사에서는 그 뭐 외상이라든가 독극물 증세라든가 또 목졸림이라든가 뭐 교살 이런 형태가 전혀 발견이 안 돼서 타살의 혐의점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또 자살이나 어떤 실족사를 위장한 범행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그거는 타살 가능성도 이제 배제하지 그렇습니다. 않은 상태에서. 네. 그리고 이제 부검 결과가 나오면 익사체로 발견이 됐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인이 규명이 될 그런 거에 의해서 또 수사 방향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님이 보실 땐 이건 자살의 가능성, 타살의 가능성.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 밤 11시 40분경에 CCTV에 이제 술 취한 형태로 갔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반항의 흔적이나 이런 게 없고 옷을 벗은 상태에서 이 연못으로 뛰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그 전에 이 피해 변사체로 발견된 이 여성이 전에 어떤 행동 패턴이라든가 정신질환이라든가 아니면 또 약물 중독 증세가 있었던 건지 이런 게 이제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인과관계에 따져서 타살의 혐의가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기초적으로 초동 수사가 돼야만이 초동 수사가 돼야만 이런 이게 이런 종류의 어떤 자살 사건이나 타살 사건을 있습니다. 가끔은 정신 질환자나 아니면은 그 알코올 중독 증세 있는 분이 그 시골에서 가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옷을 완전히 벗고 그다음에 물에 뛰어들었다가 익사체로 발견된 그런 게 있는데 결국 수사를 해보면은 본인이 뭐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결국 익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타살은 뭐 검시 상태를 떠나서 이런 경우는 그 타살의 혐의는 높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좀 있다가 발견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하루 만에 그러니까 다음 날 오후 5시니까. 근데 그렇게 돼 가지고는 부검을 하면은 그 술 같은 건 나오지 않나요? 중독 그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술을 먹었는지 여부가 부검하게 되면 다 검출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보고서 저는 이게 정말 뭐 또 다른 어떤 살인 사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했는데. 근데 이거 뭐 주위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또 증언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그 가족들은 현재까지 제가 개인적인 취재를 해보니까 특별한 어떤 그 얘기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부검 결과에 의해서 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초동 수사는 굉장히 치밀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중학생이 어떻게 아버지 승용차를 몰래 끌고 사고를 나는데 근데 이 중학생들이 자동차 몰래 끌고 나서 사고 내는 게 심심치 않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이 뭐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왔지만 굉장히 중학교 2학년이 무섭죠. 어떻게 보면. 요새는 중학생이 제일 무섭대요. 근데 17일 밤 9시 40분쯤에 그것도 차량이 꽤 큽니다. 갤로퍼라고 좀 묵직하죠.
충북 영동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15세 된 중학생이 아버지 몰래 키를 가지고 나와서 갤로포 차량을 운전하고 혼자만 운전한 게 아니라 또 친구 15살 된 중학교 친구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1시간 영동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낭떠러지 한 120m 정도 되는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운전하는 학생은 그 정신을 잃었는데 옆에 타고 있는 학생이 아마 전부 둘이 다 다행히 100m에서 120m 정도 낭떠러지면 대부분 사망을 하거든요. 그 2차, 3차 충격에 의해서. 그 100에서 120m 엄청난 높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거든요. 특히나 갤로포 차량이. 그런데 다행히 그 신고를 받은 그 동승한 아버지가 신고를 받고 119나 112에 신고를 해서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옆좌석 조수석에 타고 있는 그 동승한 학생. 그 학생들은 정신을 안 읽었어요? 예. 안 잃었어요? 정신을 잃지 않고 운전한 학생은 다리가 골절상을 입었죠. 그 정신을 잃고. 근데 그 학생이 신고를 해서 아버지가 112하고 119에 신고를 해서 이제 1시간 만에 현장을 갔는데 다행히 생명의 지장이 없고 운전한 학생은 자기 아버지 갤로포 차량을 운전하고 나온 학생은 다리 골절상만 입었고 이런 상태에서 정말로 천운이다 싶을 정도로 큰 부상 없이 이렇게 생명의 지장이 없이 야 그거 진짜 어떻게 어떻게 말도 안 나오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안전띠가 이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다시 인식시켜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 안전벨트를 맸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매면 튕겨져 나가지고 우선 않고요. 예. 그다음에 갤로포 차량이 좀 그 튼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튼튼해도 100m를 굴러 떨어졌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신기하고 그 갤로포 다시 생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도 상당히 핫한 뉴스로 되고 있는데 저도 이 뉴스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100에서 120m 가량 되는 높이에 더군다나 낭떠러지 형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다리 골절상만 있고 살아났다는 것이 아주 놀라울 정도고 뭐 연구 대상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야 그거 진짜 아니 이거는 그 해외 토픽감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해외 토픽감입니다. 예. 그 100에서 150m 되는 낭떠러지 떨어졌는데 골절상 있고 이랬다는 거는 그리고 그다지 다른 동승한 학생 그렇게 큰 상처도 없고요. 그거는 참 야 엄청나다. 진짜 다행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10대들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10대들이 조금 사고 치는 일들이 많죠. 네. 물론 가장 혈기왕성한 시기이기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도 그 허브 마약을 서울까지 와서 인천에서 와가지고 구입해서 마약을 하질 않나. 또 차량 운전을 해서 뭐 인천이라든가 지방에서 아버지 차량 이번 사건처럼 몰래 운전하고 나와서 또 추돌 사고를 일으키지를 않나. 또 그 10대가 그 여학생 하나를 두고 19살 먹은 남학생들이 청주에서 일어난 거죠. 대전과 그 조건 만남. 그래서 이제 성인 남성을 유인해가지고 결국은 그 조건 만남이라는 게 성매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조건 만남 사이트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성인이 접촉을 해서 이제 모텔을 유인해가지고 결국은 미성년자와 성매매했다 그래서 이제 협박을 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이런 범죄도 했죠. 근데 이런 게 지금 10대들의 범죄라서 굉장히 그 요주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10대들의 범죄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아버지 차 몰고 나온 거는 오히려 이런 사건에 비하면 진짜 애교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10대들의 조금 아까 그 뭐 조건 만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성인 못지않은 그렇습니다. 아주 그 악질적인 범죄 아니겠어요? 10대라고 그래서 그런 아주 질 나쁜 범죄 형태를 하는 거는 뭐 어떤 온정주의라든가 아니면 소년범이기 때문에 뭐 경미한 처벌해야 된다. 물론 법에서는 그 소년법에 의해서 처벌이 약하죠. 장단기 구속이 된다 그래도 상황 봐서 단기형을 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완전히 그 약하게 조치를 하죠. 그 선도 차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심지어 경남 창원에서는 10대들이 성인과 합쳐서
같은 여학생을 성매매시켜서 결국은 사망한 거를 또 2차, 3차 유기하고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죠. 이런 부분은 이제 장단기 3년에서 5년형을 받기도 했는데 사실 소년범이라고 해서 사회에서 상당히 그 대응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선도 차원을 떠나서도 징벌적 효과도 필요하는 경종을 울리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 10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그 청소년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벌 중요하지만 그 다시 재범 막는 그게 네. 참 중요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교정 그 교화하는 방법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사실은 에스컬레이터 돼서 그 정말로 맞춤 교육을 시키고 교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교정청 관련자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뭐 예산 인원 부족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 그 나라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소년범들에 대한 그런 교육 교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팀장님도 10대 사건 같은 것들 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강남서도 계시고 그러셨으니까.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 강남 쪽에서도 좀 사고 많이 칠 것 같은데. 그런데 10대들이 의외로 그 끔찍한 일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대부분 그래도 뭐 지들끼리 싸우거나 뭐 그런 거겠죠. 거죠. 뭐 여학생들과 삼각관계를 또 해서 뭐 싸우기도 하고 참 재밌는 사건도 많죠. 삼각관계. 네. 예. 근데 사실 뭐 팀장님이 10대였을 때하고 지금 10대하고는 너무나 다를 테니까. 그죠? 네. 저희들 1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지만 그때는 그렇게 끔찍하고 참담한 범죄는 안 했죠. 대부분 지들끼리 싸우고 그냥 싸우거나 뭐 담배 몰래 피우고 나면 그렇죠. 구멍가게 가서 과자 그 큰 건 아니고 과자라든가 뭐 이런 빵 같은 걸 뭐 훔치거나 아니면은 시골 같은 경우는 서리한다고 그러죠. 달기라든가 뭐 과일을 서리한다라든가 이런 낭만적인 게 많았었죠. 그리고 뭐 10대 때 이제 정말 그 여학생 교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교복 입은 남학생이 편지를 전달하고 뭐 도망을 간다고 여학생이 편지를 전달하고 도망가는데 아니죠. 네, 뭐 남학생이 편지를 전달하고 예. 도망가고 또 여학생을 건드리고 이렇게 터치하고 도망가는 이런 낭만적인 범죄가 좀 많았죠. 그거 뭐 근데 요새가 아무래도 이제 이 접하는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그 그렇습니다. 유해성 환경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이제 더 좀 심해지는 것 아닌가. 심화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 2차적인 3차적인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이 많죠. 예. 뭐 성인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뭐 야동이라든가 또 인터넷 매체에서 무분별하게 성인 인증을 하고 들어가서 위장해 가지고 예. 또 접하는 이런 형태들이 상당히 또 그 게임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게임이 사실상 그 굉장히 그 폭력성을 부추기는 형태가 많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사회적으로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대응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층간 소음 사건인데요. 2건이나 있네요. 예. 그 첫 번째 사건은 대구에서 작년 1월 1일 그 신정 설날이죠. 신정 때 발생을 한 건데 오후 4시 40분에 부부싸움 중에 이제 층간소음 관계로 의해서 항의를 하니까 이 흉기를 들고 48세 남성이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그 위층에서는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다. 아닙니다. 부부싸움을 아래층에서 했는데 위층에서 항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분을 참지 못하고 흉기를 들고 올라가서 발길질을 현관문을 하고 내가 전과 3범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안에 있는 주부가 놀라서 나와서 보다가 기겁을 한 것이죠. 흉기를 들고 뭐 협박을 하고 발길질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곧바로 신고를 해서 결국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사실상 최초 이제 불구속 그 기소가 됐죠. 근데 결국 대구지법에서는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피해자는 결국 놀래가지고 병원 치료도 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무서워서? 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섭죠. 오후 4시에 주부가 혼자 있는데 올라와가지고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사까지 갔는데 결국 그 판사께서는 이게 이제 폭력이든 처벌에 관한 법률이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고 폭행을 했다 그러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굉장히 중한 범죄인데 결국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 시행하고 그다음에 120시간의 사회보험사
이런 그 중한 처벌을 했죠.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후에 또 그 같은 유형의 범죄를 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하게 되면 징역 2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 이런 형태로 선고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좀 재밌는 뭐 사건이기도 하고 황당한 사건인데 위층에 사는 사람하고 층간 소음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층에 사는 사람이 역시 이사를 했는데 그 감정의 고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우연히 길을 가는데 그 위층에 사는 주부가 길을 가니까 혹시 어디 사나고 뒤를 또 따라갔어요. 근데 바로 얼마 멀지 않은 아파트에 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집을 알아놓고 그다음에 몰래 가서 강력 본드 접착제를 문 현관문에 이게 그 발라버린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 그 피해자가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CCTV라든가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 예전에 살았던 층간소음으로 일일이 신고됐던 그 사람 범인으로 밝혀졌죠. 근데요, 이런 경우는 이건 층간소음도 층간소음이지만 이건 좀 정신적으로 집착증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정신적인 뭐 수도권 증세나 뭐 그런 집착 증세는 아니라고 밝혀졌는데 네. 결국은 그 재물손괴죄 형법 360조에 66조의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이게? 예? 어느 정도 처벌입니까? 요거는 지금 3년 이하 징역에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요. 물론 이런 형태는 전력이 없으면 벌금형에 처해지겠지만 만약 유사 동종범죄가 있었다고 하면 이것도 아마 집행유예까지 처벌을 아마 징역형을 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모 판사가 이거 저 층간소음 때문에 결국 그 나무 그 해당자 그 자동차를 갖다가 그렇죠. 또 소개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있었죠. 참 화제가 됐었던 사건인데요. 근데 어떻게 이사 갔는데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황당하기도 하죠. 근데요, 이게 사실은 이 층간소음 관련해서 굉장히 요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뭐 경찰도 방법이 없을 거예요? 예, 층간소음 피해 기준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지금은 그 50하고 55데시벨로 했었다가 2014년 7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40데시벨, 밤은 30데시벨로 낮춰졌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나 세탁기라든가 뭐 물 내려가는 소리라든가 운동기구 사용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많이 이제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주택법 시행령이라든가 개정이 돼서 공공주택의 바닥 구조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시행을 했어요.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이런 게 문제가 되면 환경부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제 신고를 하거나 또 경찰이나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이 조정을 하고 나중에는 피해가 많을 경우에 신고한 이후에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 배상까지 받는 형태가 지금 이렇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진짜 아파트 층간소음. 아파트 사시잖아요. 네, 저도 아파트 삽니다. 예, 사실 저희가 같은 동네 사는데. 근데 아유, 이거 진짜 층간소음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이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부터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백 팀장님하고도 또 여기서 좀 작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따 다시 모시려고요. 일단 우리 청취자 여러분한테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화요일 날 하는 그 신 교수님의 출발 새 아침에 백형사 코너 제가 당분간 애청자들하고 그 이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다음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그래도 뭐 우리 백 팀장님이야 항상 TV만 키면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항상 곁에 있는 것처럼 아주 친숙하게 잘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백 팀장님이 그동안 여러분께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범죄 유형들 이러한 것들이 대한민국이 좀 더 안전한 사회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되셨길 그리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는 돼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 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재림 오빠는 어땠어? 난 스웨트. 넌? 난 딜리셔스 했는데.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에 빠진 송재림 김소은 커플이 사탕 타령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탕이? 그럼 다운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전체 이용가. 소영 씨, 요즘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어바네이징 코렉터로 관리하고 있어요. 안티에이징. 예전엔 시간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제 스트레스, 유해 환경으로 인한 도시형 노화까지 빈틈없이 관리해요. 아이오펠 어바네이징 코렉터. 빈틈없는 안티에이징, 이게 답이다.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에 대해서 보고받고 한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고뇌도 상당히 컸다는 사실 꼭 대통령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